예, 목요철학원 입문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62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신의 비상을 주제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오늘 또 초복입니다. 물론 우리 절기는 아니지만 무더위에 지치신 여러분들에게 초복, 중복, 이 말복은 특별한 음식 문화와 또 관련되어 있고요. 해서 여기저기서 삼계탕이 그려진 사진이나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또 실제 많은 지질학자들이 새로운 의미의 세기,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인류세를 통해서 인류가 지구에서 멸망할 경우 아마 지층에 남는 유일한 화석은 닭뼈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닭을 전 인류가 지금 먹어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 음식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복날 삼계탕 드시고 다 힘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762회 주제, 사실은 이번 상반기 강연 내용 중에 가장 문제아적 인물입니다. 인물이고,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예술가로만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단순히 미술을 그린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통해서 르네상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한류로서 우리 방탄소년단 BTS 하면은 이 세계에 구석구석이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철학의 주 관심은 보이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차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광우 교수님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금까지 보였던 부분과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함께 시민 여러분들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늘 건강하게 편안히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진행을 하면요. 오늘 우리 강여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서 그 당시 시기로 이렇게 보면, 강연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만, 이 145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당시 이 서구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바로 1년 뒤에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의 한 사람이 되는 체사르 보르자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콜럼버스가 또 태어납니다. 물론 강연 집안에는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단종이 12살에 또 왕에 즉위하는 그 시기에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이 빈치라고 하는 토스카나 지역의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제가 문두에 굉장히 문제아적 르네상스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 문제아적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출생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페트라르카라든지 보카치오, 에라스무스 이렇게 다 들여다봤습니다만, 이 보카치오나 혹은 페트라르카 혹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다빈치라든지 혹은 체사레와 같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사생아입니다. 우리를 하면 적자가 아니고 사생아로 태어났던, 그래서 사생아라고 하는 그 환경이 당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자로서 적자로서의 이런 컴플렉스를 떠나서
자기 마음껏 자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던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빈치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당대의 인문주의자들만큼이나 그 시대를 아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김광우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빈치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강연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의 포드햄 대학원에서 철학 전공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저수로는 플록과 친구들, 프랑스 미술 500년, 예술을 부정한 예술가 마르셀 뷔샹,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 20여 권 이상의 현대 미술 관련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지와 사랑이라고 하는 출판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신의 비상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김광우 대표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타계한 지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울 어느 모 기관에서 레오나르도에 관해서 4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EBS에서 녹음해서 방영하기도 했고, 그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4번이나 강의할 정도로 이분은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오나르도는 참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빈치에서 태어난, 빈치라고 그러면 이제 피렌체에서 한 32km 떨어진, 오늘날은 로마에 편입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밤나무골 만석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가롯 유다라든가 막달렌 마리아라든가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좀 흔할 경우 동네 이름을 지칭해서 그 사람을 부르곤 했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레스트 네임이 되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 됐죠.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1452년 레오나르도가 태어났는데 구텐베르크가 출판사를 연 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종이 12살에 즉위한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 5개 공화국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이 안 되고,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그리고 피렌체, 이 5공화국 중에서 피렌체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그래서 피렌체 화폐 플로린이라는 화폐는 금화된, 나중에 유럽에서 화폐 명사가 돼서 뭐 네덜란드 플로린, 벨기에 플로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쪽으로 영향을 준 공화국이었고요. 잘 아신 대로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죠. 코시모가 죽고, 그 다음에 피에로가 집권할 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초 뭐 등등, 그 시기에 이제 레오나르도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가 여러분이 셰익스피어의 처럼 피렌체와 견줄 만한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고, 또 부가 있었기 때문에 무다도 발전해서 아마 베네치아 화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렌체 화파하고 견줄 만한, 문화적으로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두 공화국이 대표적인 공화국이었고요. 공화국이
레오나르도가 태어날 당시에 별로 충돌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코시모 메디치가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레오나르도가 태어나서 약 40년 동안 굉장히 평온을 유지하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오나르도가 40세 될 때까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 속에서 이 양반이 활동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세 침략이 이제 스페인이나 특히 프랑스, 뭐 샤를 8세라든가 이런 그 루이 2세라든가 12세라든가 침공을 하는데, 침공하는 이유는 옛날에 그 프랑스의 공주가 이 공화국의 통치자하고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할머니의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종속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격변 속에서 레오나르도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다 아시는 대로 그 아버지 세르피에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르피에로가 그 공증인인데 피렌체에서 공증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이제 빈치에 이렇게 밭이 있어서 메밀, 밀, 올리브 이런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큰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다시 말해서 빈치에는 부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피렌체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휴가 때는 빈치로 와서 그 자기 그 농토에 고용된 농사꾼의 딸 카타리나를 건드려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1452년 4월 달에 레오나르도가 태어나요. 태어난 그 해에 그 레오나르도의 생모는 22살이었어요. 그 피에로는 16살 먹은 그 구두 장인, 구두를 만드는 장인 부르주아의 딸, 22살 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피에로는 모든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그 엄마, 생모한테서 1년 6개월을 젖을 뗄 때까지 살아요. 엄마 집에 가서. 그러다가 그 카타리나가 1년 반 후에 젖을 뗄 무렵쯤에 바로 이웃에 있는 안토니오라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한테 결혼을 해요. 그래서 금방 또 애를 낳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하고 비교하면 참 재미있죠. 미켈란젤로 외할머니는 메디치 가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좋은 교육을 받은 거에 비해서 레오나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데서 18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5,00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남겼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고 글을 잘 못 썼다는 거는 읽는데도 좀 어려웠겠죠. 다만 이 사람의 그 타고난 천재성,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교육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사생아는 유럽에 비해서 이탈리아가 좀 관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생아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글을 18세에 아버지는 피렌체에서 좀 잘 나가는 공주인이었어요. 도라는 이름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 보시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공주인으로 나오고,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그 화가라기보다 그 당시에 그 공방이라는 거는 베로키오가 이제 베로키오 밑에 가서 도제 생활을 하잖아요,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베로큐하고 피에르하고 약간 거래가 있었어요. 뭐 주문하고, 주문을 받기도 하고, 베로큐가. 그렇기 때문에 베로큐한테 데려가서 내 아들인데 도제로 넣겠다 해서 이제 베로큐의 제자가 되죠. 그때가 18세, 1470년입니다. 그래, 베로큐에 들어갔는데 그 베로큐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조형물도 만들고, 다시 말해서 뭐든지 주문하면 해냈어요. 뭐 공예품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오늘날 우리는 그 직업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만, 여러가 주로 조각을 제작했지만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가 화가지만은 도식하고 또 조형물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디자인하고 낙하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맨 그러죠. 달한 다방면을 다 펼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18세에 그 베로큐 밑에 가서 도제 생활을 했는데, 보통 도제 생활하면 스승의 그림 그릴 그 물감 개해준다든가, 뭐 미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수년 동안 한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기술을 배워서 독립할 때까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18살에 들어가서 20살 때 마스터가 돼요. 마에스트로가 돼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죠. 피렌체도 그렇고 베네치아도 그렇고 어떤 연줄이 없으면은 재능이 있어도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아까 미켈란젤로처럼 연줄이 단단하면 바티칸이나 이런 초청받아서 큰 프로젝트를 딸 수 있지만 이렇게 연줄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눈치를 봐야지만 되고, 메디치 가문에서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바티칸이나 화가 5명을 보여달라. 통치자가 너 5명 그거 끼질 못하면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이제 전혀 이렇게 메디치가의 눈에 안 들어서, 다시 말해서 그 통치자는 미술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그 진가를, 레오나르도 진가를 이렇게 인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매우 하더라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공방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수들 월급도 줘야죠? 보통 레오나르도는 뭐 2명 정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대개 그 작품은 누가 주문하겠어요? 제일 큰 작품은 바티칸에서 나오겠죠? 시스티나 예배당을 뭐 한다든가, 뭐 율리우스 2세의 뭐 무덤을 만든다든가, 이건 돈이 엄청 쏟아지는. 그때 미켈란젤로는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나머지는 조그만 교회나 성당, 수도원 이런 데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니 나중에 우리가 감상하겠지만 모나리자처럼 상인 계급에서도 주문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그 작품은 수도원이나 이런 교회에서 오는데, 작은 수도원, 작은 교회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돈으로 못 받고 어떤 데 곡물로도 받고 땅으로도 받고 또 열심히 하라고 포도주도 한 통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에 마스터가 됐다 하더라도 14 베로큐의 조수 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일이 넘치거든. 넘치고 오늘날은 오늘날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주로 모던 아트인데, 모던 아트 쪽에서는 앤디 월이나 바스키아가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은 르네상스 때는 그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일부분은 제자가 그래요. 물론 그 스승의 이름으로다가 그 돈이 오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그래서 13년 동안 베로키오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르네상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가 나도 외에 아까 얘기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또 페루지노, 뭐 기를란다요 등등. 근데 보통 세 사람을 꼽죠. 라파엘로하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는 레오나르도보다 23살이 연하예요. 그리고 보티첼리는 그냥 한 6, 7살 보티첼리가 많아요. 같은 경우는 31살이나 어려요. 근데 라파엘로는 37살에 단명.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는 67세까지 살았고, 미켈란젤로는 거의 90살까지 수를 누렸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하고 미켈란젤로하고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를 대표할 만한 이 세 사람을 우위를 가른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파엘로는 거의 레오나르도를 스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라파엘로의 유명한 작품 아테네 학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대한 그 학파를 그리면서 중앙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는 아테네 학당이죠. 거기에 플라톤의 모습이 바로 레오나르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작품을 많이 모사도 했지만 어떤 그 리스펙트한 게 있네. 그릴 때 이분을 모아서 그렸기 때문에 라파엘로는 또 약간 후세 사람이고, 그래서 레오나르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를 대한 적이라고 좀 남아 있어요. 거나 그 일화라든 거는 조르주 바살이라고 그 예술가 열전, 최초의 예술가 미술사를 썼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마사리가 전한 내용의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를 이렇게 놓고 누가 더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쳤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왜냐면 미켈란젤로는 너무나도 많은 작품을 했고, 시스티나 예배당 가보셨으면 알지만 그 천정화라든가 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또 그 20대 26살 때인가요? 그 피에타 대리석으로 만든 그 바티칸 들어가면 그 1층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했기 때문에, 단지 미술에서 누가 더 영향을 끼쳤냐 하면 미켈란젤로지만, 우리가 이탈리아 문명, 르네상스 미술만을 포함하지 않고 전체 에서 끼침을 따진다면 또 레오나르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부학을 통해서 신경근색이라든가 완전히 생리학자와 같은 태도도 보였고, 또 피렌체에서 푸대접 받으면서 예술가로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밀라노로 가서, 밀라노의 그 스포르차가,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집권할 때거든요. 그리고 막 바로 전이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내가 저기 가서 무기 산업이 조금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겠다 싶어서 밀라노. 그리고 또 뭐 다 아시는 대로 본인가 실험한 건 아니지만 누굴 시켜서 실험하다 실패했지만 보고 관찰한 그 비행하는 물체 그리고 또 대포 만들고 또 그 하수관이 잘못되면 전염병이 돌잖아요. 도시 지역을 위아래로 낮춰서 도시 기획도 또 조형물도 손대고 물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그 활동을 놓고 본다면은 르네상스의 문명에 가장 영향을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떻게 첫째 레오나르도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잘 이렇게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건 오늘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승용차.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고 이제 레오나르도는 고급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럼 오늘날 치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입은 없어도 옷을 그 당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스포츠카를 타고 레오나르도나 미켈란젤로나 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일은 없고 주로 남자들하고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동성 애인이 있죠. 두 사람 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쾌활하게 살려고 했고 그런데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신분은 낮은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밀라노로 가서 상류층으로 들어가요. 진입을 해요. 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타의 루트라는 악기가 있어요. 13 현악기. 그걸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밀라노에서 예를 들면 통치자가 사신을 보내면 메디치가 통치자가 레오나르도는 분명히 예술가인데 네가 음악을 연주하라 그래. 그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디치가의 통치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음악가야. 예술가로 본 건 아니죠. 이런 정도로 너무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레오나르도의 정체성에 통치자나 그 피렌체 사람들 볼 때는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을 뭐로 규정해야 될지. 한 가지만 하면 예술가로 규정을 할 텐데 너무나 많이 이랬으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태어나길 상류층에서 태어났는데 인간들을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스스로 상류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아주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거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오나르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죄권을 팔아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켈란젤로는 공모자죠. 캐톨릭을 부패하게 만든 공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미켈란젤로는 물질을 하찮게 여겼어요. 계속 정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거죠. 대리석을 보면은 그 질을 보면은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미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그 화가가 이제 너무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하얀 캔버스 앞에 딱 서는데 자기가 그릴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색을 칠한다고 칠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에 덮인 먼지를 붓으로 터는 거예요. 조르주 브라크 같은 사람은 말년에 이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미 그릴 그림이 눈에 보이고 그를 붓으로 터는 먼지를 털어서 드러내게 하는 행위야말로 얼마나 지루한 미쟁이가 벽돌 쌓는 노동하고 다를 바가 없죠. 거기는 익사이트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켈란젤로는 그 물질은 가볍게 여기고 정신을 자꾸 추구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한 작품에 불만이 있어. 이래도 또 미완성.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성에 차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그 사람이 어둡고 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사생활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소네트라고 많은 시를 남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를 찬미하고 그런 문학적인 재능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 레오나르도는 5,000페이지 글을 썼다 그랬죠. 그냥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성적이라 그러면은 레오나르도는 굉장히 외성적이고 발랄하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킥킥거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하나는 과학을 신봉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도시도 개혁하고 가옥도 좀 더 개량하고 다리도 만들고 심지어는 수로까지 장마가 많이 지니까 수로를 다시 만드는 이런 인간의 문화에 기여하는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작은 세계, 자기가 만든 그 어떤 정신세계에 그냥 스스로 갇혀서 암울하게 어둡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대충 비교 이렇게 해갖고 작품은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21살 때 레오나르도가 이제 고향에 빈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베로키아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게 그냥 풍경이죠.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 때부터 이미 풍경화가 하나의 장르가 돼서 그냥 이거 풍경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풍경은 어떤 그림의 배경이지 그 자체가 완성된 그림으로 보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이 풍경화는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의 풍경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여기 이제 그 아노르 강이 흐르고 그 자기가 살던 이 그 풍경인데, 이런 풍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세히 이제 머릿속에 입력했다가 이 다음에 모나리자라든가 동굴의 성모를 보시면 그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던 고향의 모습, 마크 샤갈이 그 파리에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자기 고향의 그 풍경을 넣듯이 이것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모나리자나 성모상을 그릴 때 배경으로 써요. 이걸 배경으로 쓰다 보니까 그림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죠? 공간이 생기죠? 배경을 평평하게 하고 사람만 그리면 평평하죠? 2차원. 근데 배경을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걸 그려놓고 앞에다 사람을 그리니까 깊이감이 생기죠?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작품의 특징이에요. 아까 그 그림 그린 그 뒤에 풍경과 그 남자 누드,
레오나르도는 이제 남자 누드는 많이 그려요. 여자 누드는 그린 적이 없어. 단지 여자의 그 생식기라든가 그거는 해부하면서 어떤 질병이나 인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린 적은 있지만 여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자기가 안토니오 집에서 잘 지냈다 이런 글귀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안토니오는 누구냐면 자기 의붓아버지, 자기 생모가 아까 그 안토니오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그럼 고향에 가면은 이제 아버지는 피렌체에 있고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 삼촌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삼촌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난 자기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딸을 넷을 낳고 그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하고 놀아.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죽잖아요. 레오나르도가 죽을 때 자기 유산을 또 이복 동생에게 좀 남겨. 그러니까 이제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레오나르도를 분석한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모성애가 결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성적 억압, 모성애를 받지 못한 이런 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뭐 그건 또 정신 분석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과연 레오나르도를 제대로 조명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 정도 이제 레오나르도가 유명한 인물이니까 프로이드도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이런 거 옷에 주름 잡힌 거 도제 생활하면서 화가가 되려면은 이런 걸 많이 그려야 돼요. 이거는 이 전통은 프랑스에서도 신고전주의라고 있어요. 1800년부터 낭만주의하고 신고전주의가 이게 같이 출발하는데 베토벤 보면은 고전주의 음악도 있고 낭만주의 음악도 있잖아요. 또 자크 루이 다비드 보면은 고전주의 작품도 있고 낭만주의 작품도 있고. 끊임없이 드로잉을 하고 하는데 옷의 주름, 이제 물론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주름을 많이 습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크 루이 다비드가 나폴레옹 그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야. 자기 그 황제지만은 3분의 1을 전쟁터에서 누비고 다녔는데 딱 2시간 서줬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려? 그 다비드는 2시간 동안 얼굴만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폴레옹 옷을 빌려다가 그리면 되니까. 그럼 거기다 이렇게 삽입하면 되죠. 그래서 옷은 이게 습작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솜씨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이제 그 모자 관계, 아까도 그 성모자라든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자화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분석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작품 나오면 얘기했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는 레오나르도의 회화로는 이거예요. 시와 동격이다. 시와 동격이다. 그래서 결코 회화가 문학의 아래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밑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뭐 이런, 여기다 귀에다 나팔을 부는 이런 인간의 표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화 예찬론을 펴요. 이제 물론 이거 드로잉이고,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렇게 인체 이런 건 다리가 이건 말 같죠, 꼬리. 그래 그 당시
시신을 해부해도 되느냐? 종교적으로 바티칸에서 그러면 그걸 허락을 했느냐? 허락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통 묵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한 40여 구 그 시신을 해부했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인체 구성을 알기 위해서 해부를 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네부터 남자 여자 골고루 해부한 그 목적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해본 게 아니라 어떤 질병, 무슨 누가 이렇게 죽었다는데 죽은 요인이 뭔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해부를 해요. 요거는 이제 베로큐오가 그린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그러면 이제 근대, 이게 모던이라는 말이 뭐 모데르나 뭐 이게 벌써 르네상스 때 근대란 말이 이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로는데 약간 중세적인 요소는 이런 거겠죠. 성령을 비둘기를 표현한다든가 이게 도상학적으로 거기 할로 후광 이런 거는 지금 근대로 들어왔지만은 중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로큐오 작품인데, 근데 이제 베로큐오가 그 뛰어난 화가였어요.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물에 발이 들어간, 그러니까 물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이 물을 묘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세례를 그릴 때 맨 땅에서 하던 걸 그려. 물을 묘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세례라는 거는 강물이든지 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베로큐오의 솜씨가 대단했고, 또 여기 인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해부학적인, 다시 말해서 인체 구조를 잘 아는 이게 비례가 맞는 인체란 말이죠. 이런 거는 아마 그 레온 다빈치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베로큐오한테서. 근데 여기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건 뭐예요? 아시는 분? 여기 오른쪽 요 천사가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예요. 요 천사는 여기서 천사벽은 다 베로큐오가 그린 거고, 스승이 그리는데 이제 이게 참됐는데, 그러면 요 천사가 특별히 요거보다 더 잘 그렸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잘 그렸으니까.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천사는 몸을 앞으로 하고 몸을 약간 3분의 1을 이쪽으로 틀었어. 관람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제스처. 그러니까 이게 몸을 이렇게 그림이 편편해질 법한 데서 몸을 앞으로 하고 약간 몸을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공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간 입체적인 감이 여기 생긴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베로큐오가 레오나가 이거 그린 걸 보고서는 난 앞으로 그림을 안 그리겠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했냐면 바사리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바사리가 그 증언을 잘못하지 않았다면은 스승도 이 제자의 그림에 놀랄 정도로 대단한, 요거 이제 확대한 건데,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고, 요거 베로큐오가 그린 거고. 이게 21살 때 그린 거예요. 아니, 23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건데, 지금 20대 초반에 아직도 그 베로큐오 스타일의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 팔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제보다는 이렇게 팔이 조금 길어졌어. 그 손가락 놀림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데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요건 좀 잘 그린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눈여겨보는 거는 천사의 날개를, 물론 이제 새를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의 날개를 보고 마치 그 새 날개를 자연스럽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죠. 레오나르도 그린 거. 그리고 요거의 인체 그 팔,
그리기 위해서 들은 건데, 다른 작가들의 그 당시 천사를 그린 요 날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건 참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다가 날 갖다 붙인 것 같은. 근데 아까 레오나르도는 약간 몸에서 뭐가 자라서 나와가지고 날개가 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봤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초상화인데, 이게 좀 어색하게 된 게, 요 밑에가 한 7cm 가량이 잘려 나갔고,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의 초상화는 보통 그 전에 화가들이 가슴까지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레오나르도는 더 조금 밑에까지 그려요. 모나리자 그림 보듯이. 그래서 이 그림이 초상화를 그렸지만은 마치 다음에 그릴 모나리자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초상화예요. 이게 그 지네브라 데 벤치의 초상화라는 제목인데 23살 또는 24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거는 아까 그 베르키오 그림에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걸 오늘날은 이제 그 엑스레이로 물감을 이렇게 그 속을 보는 거예요. 밑그림 같은 걸. 이걸 그릴 당시 이탈리아에서 템페라라는 그러니까 물감을 물에 개서 또는 계란 흰자 위에 개서 프레스코라 그러면 벽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고, 또 캔버스나 패널에다가 템페라라고 그러죠. 물감을 빻은 거를 계란 흰자나 물에 개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유체, 오일 페인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감을 오일에 갠 거는 유럽에서 그 아이크라는 그 1470년대 요때 베르키오 이게 그 비법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일에 이렇게 개서,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오일에 개서 바르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물감을 딴 거하고 섞어 쓰기도 좋고, 단점은 천천히 마르는 거죠. 그리고 그림 도중에 잘못됐으면 또 바꿀 수가 있어. 딴 색을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일을 쓰면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아까 그 베르키오 그림에서 천사 그린 레오나르도 그림을 나중에 엑스레이 이렇게 투실해서 봤더니 베르키오 그림은 템페라로 썼기 때문에 릴리프를 했는 거 약간 두툼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감을 격지격지 덮어서 이렇게 보면 평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약간 도드라지는 거를 우리가 릴리프라고 그러잖아요. 베르키오 그림은 그렇게 그린 게 보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엑스레이 투세했더니 유체로 그렸기 때문에 엷은 색을 칠하면서 조금씩 밝은, 그러니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하고 밑에가 맑고 밑그림이 보일 정도로 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레오나르도가 오일 페인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미술에서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물감을 튜브에 넣게 되면서부터 야외 화가들이 이제를 등에 지고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직접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케치만 하고 들어와서 그려야 됐는데 나중에 이제 튜브에 19세기 중반에 가면 우리 치약처럼 이렇게 담아서 튜브에다 넣고 쓰게 되면서부터는 실제를 보고 직접 그리는 이제 그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미국에 있는 유일한 레오나르도의 그림이에요. 1867년에 100만 불 주고 이거를 미국에서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있는 유일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한 레오나르도의 그 초상화에는 항상 배경에 이렇게 풍경이 들어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림이 편편해지겠죠. 이렇게 하늘하고 이렇게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
입체감이 생겨요. 이 당시에는 입체주의적으로 보는 게 신형이에요.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은 회화는 다시 평면성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모던 아트의 특징은 평면. 왜 화면 자체가 2차원인데 왜 억지로 3차원으로 보이게 그리느냐?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다. 2차원으로 보여야 된다 해서 이제 입체적인 거를 일부러 무시하는 게 이제 모던 아트의 특징인데, 이는 잘 그렸다는 생각이 안 들죠? 이거는 레오나르도가 원래 패널에 그렸는데 그 오리지널은 없어지고 누군가가 이걸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솜씨가 좀 결여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림으로선 좀 원래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약간 머리 뭐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탈리아 문맹자가 한 95%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단화나 교회에다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수도이나 교회 가면 이제 그림을 화가들 데다 그리는데,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주문은 안 하죠. 그냥 성스럽게 아기 예수 성스럽. 그러나 이제 레오나르도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런 전통적인 도상적인 마리아가 위험을 부린다든가 아기 예수가 뭐 특출한 아기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모성, 어머니와 아들의 그 모성, 이런 앞으로도 볼 몇 점도 마찬가지지만 레오나르도의 특징은 교회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인 아트라고 그럴 때 아트 포 아트, 그러니까는 순수 미술이라, 요즘은 이제 순수 미술 말 쓰면은 저 사람 옛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는 순전히 회화를 목적으로 회화를 그려야지 그게 순수 미술이에요. 어떤 그 도상이나 어떤 강요된 어떤 형식을 취해야지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순수 미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근대 르네상스 근대의 특징은 미켈란젤로에게도 나타나지만은 레오나르도같이 순수 미술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 전통을 무시하고 예술이란 궁극적으로 표현이거든요. 익스프레션. 예술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예로부터 어떻게 그 사고가 내려왔냐는 그 답습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이제 그 습작. 그래서 이런 모성애를 자신이 결여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또 표현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성모자를 그릴 때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그렸다 하는 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게 성모자. 이게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과거에 이렇게 그린 동방박사에 그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딴 사람 그림, 요거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여기 이제 도상적인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구유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이게 도대체가 떠들썩하지만은 그렇다고 성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도상적으로 그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3명인데 3명 중에 하나가 그 흑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흑인이 빠지고 백인 2사람만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성모자에게 다가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말을 타고 막 사람을 죽여. 이런 장면이. 이게 교회가 원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레오나르도가 표현하려는 건 뭐냐면, 고대 세계의 고대 혼돈된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고대를 여기다 넣음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걸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의 그 감각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용맹한 거죠. 당시에 이걸 누가 재단화로 교회에서 주문했더라도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걸어놓을 수가 없겠죠.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낼게요.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그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예술가들은 참 성실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르네상스 때 예술가에 비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 레오나르도나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하나 그리면 때에 따라서는 막 몇 년씩 걸려요. 거기에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오늘날 예술가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너무 쉽게 그리고 매우 실험적인 거, 자기 자신도 별로 흡족하지 않으면서 자신만만하지 않으면서도 막 발표를 해. 그러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데, 르네상스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작품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걸 딱 내가 완성품으로 내놔도 되겠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윤리적인 태도를 보면은 오늘날은 많이 부패한 거예요. 이거 이제 다 아까 그거의 배경이죠. 계단에. 이건 이제 성제롬이 이게 누구예요? 성경을 처음으로 불가타 성경 70인역을 이탈리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서. 제가 이거는 부분인데, 성제롬의 그림에는 여기 이제 앞에 사자도 있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저 사자가 발에 밝힌 가시를 빼줬고서 사자하고 친구가 됐다 그래서 성제롬 그림에 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앙상한 갈비뼈만 남은 그런 성제롬. 그러니까 딴 화가는 이렇게 그렸어요. 성제롬을. 이게 사막에서 고행하면서 이제 성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롬이나 이 수도승들은 채찍으로 자기 생식기를 막 때린다든가. 제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오나르도 그림 보면은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가슴을 치는 돌멩이. 그러니까 자식을 억압하고. 그럼 그런 걸 표현하는데 이게 맞겠어요? 이렇게 도서관 속에 들어앉아서 책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격이 다르죠. 같은 제롬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딴 화가들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레오나르도는 매우 리얼하게 이게 동굴 속의 성모자인데 여기 이제 성 마리아겠죠. 아기 예수.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엘리자베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사촌이죠. 여기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촌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배경을 보면 아까 제가 21살 때 고향의 풍경화 얘기 잠깐 했죠.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비교를 잘 해보시면 요 비스무리한 게 풍경화에서 발견될 거예요. 어떤 잠재적에서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여기 엘리자베스하고 세례 요 그런 그림을 몇 개를 그리는데 요거 이제 아기 습작. 요건 이제 레오나르도가 음악가 밀라노 갔을 때 그린 그림. 요건데 이제 또 이런 여인의 초상화를 아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해서 차츰 이제 모나리자를 그릴 수 있는 준비 단계. 부잣집 여인의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나 연구를 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 보면 그 사람은 12제자 얼굴이 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그리고, 요건 제가 밀라노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최후의 만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갔을 때 요거 복원 중이라 못 들어갔어. 보질 못했어요, 실제로는. 요거 이제 그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딸린 식당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예수가 가장 사랑했다는 요한도 예수하고 저 혈통이 있죠. 친척지간이죠. 요게 이제 가롯 유다. 이렇게 그래요. 최후의 만찬. 이제 제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요거 이렇게 레오나르도 시대의 다른 화가들이 가롯 유다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제자들에서 또 끼어내가지고 반대편에 앉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 사람만 그린 게 아니라 제가 도판을 준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 그림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따로 그리거든요. 예수를 이제 배신한 사람이죠. 어찌 생각하면 배신했지만 여기 뭐 철학학교라니까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의 그 목회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어찌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와 더불어 같이 목회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해석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거 이제 그 시작이고, 이거는 이제 마리아, 이게 이제 종교회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막 퍼지잖아요. 니케아 공회라든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어느 교회는 가면은 예수보다도 마리아가 더 커. 마리아 숭배가 더 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마리아의 어머니 앤까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림에. 그 보게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아기 예수가 양, 이게 그 예수의 그 죽음과 관련된 상징적인 동물 아니에요? 모나리자는 서양 미술을 가장 대표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루브르에 가면은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모나리자고, 두 번째 보고 싶어하는 게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 즉위식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우셴버그가 의자 등받이로 그렸죠. 이렇게 그 모나자를 막 깔보고 이러는 이유는 이걸 극복해야지만 현대미술이 앞으로 나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취한 걸 짓밟아야 하지만 그 다음 발전의 단계로 나가는데 모나리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르셀 두샹의 그림이 없어 사가지고 여기다 염소 수염을 그렸죠, 연필로. 그래가지고 모나리자 조소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예술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은 결국은 모나리자의 벽이 엄청 크다는 걸 시인하는 거겠죠. 이건 앤디 월 실크 프린트로다가 그 백남준이 얘기한 대로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앤디 월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그 약간 바쿠스, 약간 그 환각에 빠진 그런 그 바쿠스 신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세례요한을 묘사한 손가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위로 해서 하늘을 가리키는 같은데, 정확하게 올리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그 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보시면 알죠? 제우스가 유부녀 레다를 겁탈하기 위해서 저렇게 백조로다가 변신해서 나와서 쌍둥이 둘을 낳죠. 그 쌍둥이 둘 중에 하나가 아가멤논의 부인 또는 헬레나,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 그 두 사람의
여자가 돼서 나중에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트로이 전쟁을 발발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이 신화. 그건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화파가 그린 거지 레오나르도 그린 게 아니에요. 원화는 없어졌어요. 근데 원화가 그거 비슷할 것 같은 게 라파엘로가 그린 건데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모사한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그림은 존재하지 않지만 레오나르도의 라파엘로를 통해서 이럴 거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라파엘로가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모사했다는 거는 그 존경을 표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거 전부 다 이제 레다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어떤 일로 모나리자 그림이 빠졌는데, 이건 이제 이게 프랑스와 일세예요. 프랑스와 일세가 말년에 이제 그 밀라노에서도 좀 별로 생활이 어렵고 주문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프랑스와 일세가 초대를 받아서 레오나르도가 프랑스를 갔잖아요. 그 앙부아즈에서 프랑스와가 그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아주 그렇게 했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뼈를 묻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당에다가 묻었는데 나중에 그 전쟁통에 무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사람을 보내서 그 레오나르도의 시신을 한번 좀 알아보라 했더니 갔더니 파헤쳐져 가지고 뼈다귀만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그 뼈다귀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물론 그 레오나르도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덤 몇 개가. 근데 두개골이 발견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조금 커 보여.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이 이게 레오나르도 두개골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걸 잘 안장시켰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서 결국은 레오나르도는 빈치에서 태어나서 피렌체, 로마, 잠깐 로마, 밀라노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뼈를 묻고,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만든 이제 로마에 가면 아주 훌륭한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참 그 뼈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쓴 거를 5,000페이지 쓴 거를 자기 어린 제자 멜치에게 줬는데 멜치가 그거를 일부분을 회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거고, 제가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한 거 뭐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첫 번째 강연을 들으셨는데,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레오나르도와 이 미켈란젤로의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다빈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어느 사물 하나도 놓치질 않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통해서 관찰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관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했고, 그 결과들을 노트에다가 낙서와 글로 남겼습니다. 아까 강의자 선생님께서도 5,000여 페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이 나라에 2019년이었죠.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번역이 됐습니다. 월트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인데, 이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1,500여 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의 다빈치에 대한 전기 이 작품을 출판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글이 7,200여 쪽에 달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메모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미켈란젤로와 달리 엘리트적 코스를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한 번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다빈치한테 교육은 자연이었습니다.
그 자연 중에서도 아마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고향 강에 물길 하나 그리고 나뭇잎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관찰했고요. 그것들이 마지막 생이 마감되는 그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지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 끝날 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이탈리아로서는 좀 불행입니다만 프랑스로서는 바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프랑스로 옮겨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프랑스와 1세죠. 지금 루브르 박물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모나리자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강재 선생님께서도 이 모나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토론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련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은 저희 타블라 라스 칼리지의 김영천 교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피렌체가 낳은 두 천재 화가들 이야기를 4주 동안 진행을 하는 첫 시간입니다. 천재하면 천하에 재수 없는 인간들 그러는데, 자,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고 거의 어벤져스급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과 예술 작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어떤 천재적인 작가들보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르네상스, 지난주까지 문학 작품들에서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예술 작품 속에 나타난 르네상스의 정신, 르네상스의 시대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 강연 내용 다빈치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자,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이죠. 제가 알고 싶은 거 한 두 가지 질문하고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다빈치라는 사람 굉장히 생활이 깐깐했다라는 이야기를 저 책에서 봤는데 그 식생활이 굉장히 까탈스러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 작품을 미완으로 남겼다는 거는 물론 딴 일을 또 맡은 게 있어서 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켈란젤로하고 또 그 면에선 비슷한데 자기가 흡족하지 않으니까 작품을 미완으로 남겨놨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모나리자라든가 또 그 동방박사 그 경배 같은 거는 사람들이 미완이라고 그러는데 르네상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미완해요. 근데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 완성품이에요. 꼭 어떤 부분을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미완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 작품 중에는 일부러 여백을 그냥 색칠 안 하고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레어 작품은 다 완성품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두 사람 어떻게 뭐 라이벌이라고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서로 간에 대해서 어떤 인정한다거나 어떤 감정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소네트를 많이 쓰고 이랬는데 그 어느 길에서 레오나르도한테 누가 그 단테 신곡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미켈란젤로가 저기 지나가니까 잘 됐다고 저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공을 넘겼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불쾌한 말을 레오나르도에게 해요. 그 뭐냐면 너는 밀라노에서 그 말탄 청동으로 뜬 그 동상
그걸 만들지도 못한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라. 밀라노 사람들이 그 실망하지 않았냐 하는 그 자기보다 23살이나 연장자에게 그런 힐책을 한 걸로 봐서 저는 레오나르도는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안 봤는데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민분들 질문 온 거 진행하면서 또 혹시 중간중간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도 한두 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질문지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고 역겨운 시절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대적하고 있는 의료진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처럼 잠시나마 예술의 가치와 정서를 느끼게 해준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서양이 더 우수하고 멋지다고 여겨져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나 지금은 한국의 미가 얼마나 구수하고 섬세하며 온건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 예술가들의 천재성도 인정하지만 그 무렵 서양 예술가의 버금가는 한국의 미술가나 예술가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나의 호기심에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 네, 질문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의 버금가는 동시대 어떤 한국의 예술가들이 누가 있고 또 이들의 작품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한 질문으로 들리는데 이게 그렇게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아닌 이유가 첫째는 한국의 미가 얼마나 구수하고 섬세하며 이렇게 판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미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회에서 미학회에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죠. 그 야나기가 우리 식민사관에 의해서 비의 미라고 얘기한 거에 반발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한국의 미를,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아직 학계에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미가 얼마나 구수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하나는 한국화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화라는 말이 있죠. 일본화라는 말이 있고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동양 미술과 한국 미술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 화가는 누구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작품을 최초의 한국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답이 해결이 안 되면 한국화라는 개념은 막연한 거예요. 단지 중국화와 일본화가 달라서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송나라 시대 중국에서 그 문이나 예를 들면 시서화가 들어간 참 서양과 달리 아마추어 그림 아니에요. 선비가 그린 그림. 그것이 나중에 화원에서 프로들이 그린 그림보다 더 격이 있고 중국화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죠. 일본화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의 그 세밀화라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그 그림이 일본어로 들어가서 그게 우키요에, 그러니까는 그 에도 시대 때 그 대중들의 삶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화는 우리가 그 1800년대 중반에 오히려 유로 수출이 됐죠. 서양 사람들한테 어떤 특징으로 우선 그림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점,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또 배경을 평평하게 칠하는 이런 건 굉장히 그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화는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중국화는 이제 그 원래 출발했던 게 때문에 중국화는 당연히 있겠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정선을 최초의 한국 화가라고 할 거냐? 문제가 있죠. 너무나도 중국 스타일로 그랬고. 그 강세왕은 어떠냐?
약간 표현적인 그림이 있지만 최초의 한국 화가라고 말해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퍽 뒤로 가서 김홍도를 또 얘기할지 몰라요. 신윤복이나. 그러면 그거는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앞서 일본에서 유키오에와 유사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씨름하는 장면이라든가 김홍도죠. 그래서 한국화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고심해서 학계에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은 최초의 모더니스트가 누구냐? 에드와르 마네다. 왜 마네냐? 명령한 해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한국화라는 이름을 막 쓰고 한국미를 운운하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제가 답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연결해서 그 왜 처음에 선생님께서 띄워놓았던 다빈치 초상화가 그 왜 조선 시대의 초상화 그 몰골급이라고 풍경화. 하나? 예,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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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건 뭐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화풍에 따라서 뭐. 근데 구도상으로 뭐 이렇게 유사하다든가 아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본질이 비교가 되고 다른 없는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게 유사한 거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의식이 없다면은 거기는 정체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신암동에 계시는 강도기 선생님께서 질문을 3개나 해주셨는데 우선 하나씩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다 나오네요.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어로 뜻이 무엇이며 누구를 모델로 하여 그린 초상화인가요? 네, 이 그림 질문인데 뭐 모나리자는 눈썹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한데 네, 모나리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이제 나중에 프랑스로 건너와서 영어 이름으로 이제 됐는데 그냥 답을 금방 내한다면 미세스 리자죠. 모나는 그 귀부인에 대한 호칭이고, 그러니까 마담 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이제 실크 교육으로 부자가 된 프란체스코 델 조콘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과부가 된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 리자 디 게라르디니를 이제 세 번째 아내로 맞아서 이제 이 여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여자는 아이를 한번 유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간해서 얼굴에 이렇게 웃음을 띌 수 없는 이렇게 수십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장사꾼이 주문한 이 여인의 초상화를 레오나르도가 왜 그렸느냐?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교회에서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레오나르도는 이제 여성 섹스 어필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여인 우리가 그 당시 피치노라든가 네오플라토니즘이라든가 어떤 이상적인 이상미에 대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오늘날과 다른 거는 아름다운 모습에는 더 아름다운 영혼이 있을 거라는 이런 가정하에 레오나르도는 이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이 여인의 꼭 돈 받고 상인할 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못나는 귀부인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냥 리자라는 그 과부 여인 조콘디의 세 번째 아내를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나리자가 여기가 약간 올라가면서 약간 미소를 지은 과거에 초상화에 그렇게 미소 지은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없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가 이제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콘디가 자기 집 거실에다가 자기 부인이 싱긋이 웃는 얼굴을 걸어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개인 소장품으로 레오나르도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프랑스로 갈 때
동굴의 성모나 등등 맷점과 함께 이게 같이 가죠. 같이 갔다가 그것이 이제 자기 재산,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 자기 그 원고, 그 노트북하고 이 작품은 나이 어린 그 멜치라는 그 제자한테 줘요. 그 멜치가 그거를 이제 프랑스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제 루브르에 들어가고, 루브르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모나리자가 됐다. 제목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당시에 그 리자의 나이는 15세. 그렇지만 이제 한 번에 그린 게 아니고, 레오나르도가 51세에서 54세 그 사이에 그렸으니까, 그리는데 한 3년 걸렸으니까, 최종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한 18세나 19세 여인의 모습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를 그리고 할 때 다빈치가 아주 세밀하게 가는 붓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템페라는 물감을 정교하게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물에 타거나 이제 그 계란 흰자 위에다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근데 이제 오일 페인팅을 하면서는 물감을 얇게 겹겹이, 그러니까는 이제 박수근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막 10번,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막 10번 덧칠을 하죠. 그러니까 연한 색부터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레오나르도가 먼저 이제 그렇게 물감을 투명하게 써서 이렇게 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고 최근에 이제 영화 다빈치 코드 때문에 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빈치 이러면은 그림 속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그거 못 읽어내면 굉장히 내가 무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참조하셔서 최후의 만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후의 만찬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수도원, 예배당에 딸린 식당에다가 그렸는데, 첫째는 식당에다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당시에 흔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통치자가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결국은 그 프랑스 침공에 해서 포로가 돼서 잡혀서 최후는 그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지만 스포르차가 자주 가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의 통치자가 자주 가는 예배당인데 레오나르도한테 이걸 그려달라고 한 거죠. 그 스포르차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족과 그 예배당에 묻히길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린 건데, 그 앞서 이제 그 레오나르도는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대포라든가 무기라든가 도시를 건축했다 하면은 기하학 공부가 됐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그 예를 들면 그 벽에 약간 아치형의 그 벽에 그리면서 그거를 연장시켜서 원을 그렸을 때 그림이 가장 중앙이 될 뿐더러 가운데 예수가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이 원에서 가장 중앙으로 돼서 그 어떤 기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작품을 보면은 이제 작품을 놓치는데 매우 기하학적으로 이제 그렸다는 거, 그게 이제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12제자를 그리면서 뭐 추기경의 비서라든가 이제 밀라노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고 필립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든가 요한은 이런 얼굴이 되겠다가 이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못 그린 게 가롯 유다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당에서 스포르차한테 컴플레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마치지를 않는다. 위안성을 자꾸 남겨둔다. 그러니까 이제 레오나르도가 말하기를, 전하, 유다는 아주 악한 중에 악한 놈인데 내가 악인들이 들끓는 동네 가서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내가 발견을 아직 못했다. 근데 내가 이걸 미완으로 남겼다고 날
모함한 사람이 있는가 본데 그놈이 악한 일 테니 내가 그럼 그 사람 얼굴을 그려놓으랴. 그러면 금방 해서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졌는데 그 정도로 작품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좀 오래 걸린 2년 조금 더 걸렸나요? 그 돈은 참 이때는 많이 받았어요. 그 스포르차가 주문한 거기 때문에 2,000두카르트라고 그랬던가 1년에 하여간 돈은 많이 받았어. 이때는 좀 풍족할 때인데 그렇게 그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다빈치 하면은 신비로운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뭐 전해오는 말로는 말을 굉장히 잘해서 설득력이 아주 뛰어났다 뭐 이런 다빈치가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도 이 사람이 설명하면 팩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던데. 그거는 저는 좀 금시초문인데 그 글은 그 문법에 좀 안 맞고 철자가 안 맞고 그런 거는 기초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나이 40 넘어서 라틴어를 배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37권의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보면은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제법 그 수준 높은 책들이 있는 거 봐서 후반에 가서 자기가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이 사람이 큐아레에서 농담을 잘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바 그런 게 아닐까. 위트가 있고 농담을 잘하고 더러 여기 회화론에 관해서 뭐 한다는 지문도 있는데 그 회화에 관한 그 사람의 그 생각 문장은 조금 제가 출판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볼 만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는 내용은 몹시 그 본질에 다가간 그런 사고를 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도기 선생님 질문. 다빈치의 저서 중에서 르네상스 예술 이론의 중요 문헌인 회화론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레오나르도는 그 사물을 보고 과학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도제라는 건 뭐냐면 스승의 양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배워서 나가서 개업을 하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막 12살, 13살에 도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방에서 가르치는 기하나 셈본이나 뭐 과학적인 공부는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그림쟁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그 기술의 고대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인문학적 교양이 없죠. 그리고 기술만 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형물을 만들면 기술은 뛰어난데 그 아이디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좀 고상해야 되잖아요. 순곰이라 그럴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안 나와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과학적으로 관망하지 않고 스승의 작품만을 계속 그리는 훈련을 하는 건 뭐와 같다 그러냐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건 매우 중요한 회화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우리가 예술은 회화도 그렇고 모든 예술은 궁극적으로 표현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물론 예술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정의를 한다면 그 아서 단토 같은 분 예술의 종말 이유라는 책 사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비트겐스타인처럼 그냥 정의가 안 된다면 끝이에요. 피어리어드. 그렇지만 최선의 그 정의를 한다 그러면 표현이거든요. 앙리 마티스가 얘기한 대로 궁극적으로 예술은 표현이에요. 그럼 표현이란 뭐냐? 첫째는 왜곡이에요. 왜곡을 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돼. 우리가 연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왜곡시키는 거. 사실을 그대로 하면은 참 밋밋하죠. 약간 그 왜곡하는 거.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작품을 보면은 아까도 그 도상적으로 그린 거에 비해서 또 지나치게 표현이 좀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15세기에는 레오나르도의 그 그림 방식이 그냥 선진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음 세기, 16세기만 가면 이게 이제 대세를 이루어요. 대세를 이루어서 대부분의 그림이 다 표현으로 나와요. 근데 15세기는 얌전할 시대에 레오나르도가 먼저 아까 그 드로잉들 보지만 얼굴의 표정, 인간의 표정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또 추가로 얘기되면 이제 그때 시인 시모니데스가 말한 회화는 말 없는 시고 시는 말하는 회화다라는 그 격언을 인용하면서 레오나르도는 회화를 침묵의 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알게 모르게 문학에 비해서 예술이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화가 예술이 문학만큼 같은 이렇게 상하위의 개념이 아래 있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침묵의 시라는 어떤 단지 눈으로 눈으로 즐거우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레오나르도뿐 아니라 미켈란젤로도 굉장히 기여를 했죠. 단지 눈여기가 아니라 어떤 이상미, 숭고미 또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4주차에 걸쳐서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다루는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다빈치라는 인물과 전반적인 작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다빈치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시간 또 다빈치에 대해서 끝나고 미켈란젤로로 넘어가더라도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되는 동안에 저도 의문점 나는 것들은 우리 강연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켈란젤로 첫 시간 우리 강연을 담당하고 질문에 응답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예, 나는 우리 김광우 대표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하였을 때 생긴 그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있어서 기술의 개념하고 예술의 개념의 차이가 뭐냐? 나아가서 예술이라는 개념과 학문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조금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미켈란젤로 피에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했던 거하고 이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상과 마리아의 상 차이. 왜 그렇게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조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얼굴의 차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이제 그 르네상스로 돌아가면은 뭐 다 철학 전공자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테크네라는 말, 그 그리스어로 예술이 기술 아니겠어요? 우리가 테크니컬 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빼어나면은 그 실제와 똑같이 그리면은 이탈리안 사람들은 이게 감탄할 때 마이켈란젤로 그러잖아요. 마이켈란젤로 똑같이 어떻게 완벽하게 그걸 똑같이 하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기술이 곧 예술이었죠.
그 기술이 결여된,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저 따라 이렇게 스케치하고 드로잉하려면 똑같이 못 그리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림을, 이거는 이제 후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서 피치노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네오플라토니즘을 할 때, 그 당시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거를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그냥 모방의 모방, 어떤 이상, 미켈란젤로 치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을 모방하고, 어찌 생각하면 그게 더 1차적인 모방이겠죠. 눈에 보이는 걸 모방한 건 2차적인 모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단지 전통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그러진 표정이라든가 매부리코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림에서의 소재로서의 완벽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비례가 맞는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마치 후세에서 고갱이 그랬듯이 원주민들에게 코끼리 같은 다리, 그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지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에서 이제 그런 거가 나타나서 일찍이 표현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술은 국적으로 표현인데 굉장히 표현적으로 그렸다. 그런 면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26세인가 27세 최초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 같은 경우는 기교면에서는 아주 뛰어나죠.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렸고, 그렇지만 창의적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게 마리아는 예수가 죽었을 당시 나이가 34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목회했다 그러면 34세고 뭐 1년 반 목회했다 해도 32세겠죠. 근데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 자세히 보세요. 26? 25?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하고는 말이 안 되는, 마리아는 그냥 처녀고 청순해야 되는 이런 걸로 그렸다는 거, 이런 데를 봐서는 오히려 미켈란젤로는 더 과거지향적인 전통과 기술에 탐닉된 예술을 했다면 레오나르도는 진보적인 걸 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는데 기술 예술 말씀 나오신 김에 요거 한번 또 현대 예술 전공하셨다 그러시니까 미술 작품에서 화가의 기술, 그림을 잘 그리는 솜씨가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작상을 한 아이디어가 중요한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들어서 답을 하면 너무 쉬울 텐데, 미국의 소울 루비트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벽화를 그릴 때 아무나 10명을 불러다가 지침을 해요. 너는 계속 요런 빨간색을 칠하고 가라. 너는 노란색을 여기서 칠하고 가라. 그러니까 전부 다 10명이 시킨 대로 해요. 그리고 지금 흥국생명 앞에 있는 광화문, 이렇게 해머링맨이라는 거 있죠? 망치를 두드는 거. 그거, 보르포스키 작품인데, 만들어 놓은 걸 사온 것 같아요. 그냥 설계도만 왔겠어. 그 사람이 지침서. 이런 재료로, 이런 높이로 이렇게 한 걸 여기서 만들죠. 그러니까, 그렸다,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보르포스키가 지시했으니까 그건 보르포스키 작품이죠. 그리고 10명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리고 전시 끝나면 루비트가 다 지워라, 흰색으로. 그럼 지워요. 그럼 지우기 전이나 후나 그건 루비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만든다는 개념, 작품을 한다는 개념이 손수, 그러니까 마르세 두샹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레디메이드. 예술가는 만드는 게 아니라 단지 발견하는 거. found, ready-made, 이미 기성품을 선정하는 거, 사다가 나왔잖아요, 변기. 1917년이죠. 변기를 딱 사다가 놓고 작품이라고, 뉴욕식 앙대빵당이거든요, 인디펜던트 전시회. 그게 큰 사건이죠. 이거 아이디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회 762회 우리 목요철학 인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재성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다음 주에 다빈치를 마치면서 또 함께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자 선생님께서 꼭 짚어준 핵심 중에 하나가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위대성은 바로 그 천진난만한 자연에 대한 혹은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는 물음을 물었고요. 그 물음은 그냥 기본적인 물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물음을 물었던, 그리고 67세 일생 끝마칠 때까지 그 물음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찾으려고 또 노력했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항상 미래로 열려 있었던, 그래서 21세기는 여전히 다빈치를 우리에게는 가장 창의적인 지성, 혁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한다면,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퇴행적 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도덕률에 머물러 있는 작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죠. 그건 뭐 앞으로 한 3개 정도 주제가 이어지면서 함께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빈치가 물었던 물음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은 왜 푸른가? 라고 물었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바사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집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도 묻지 않을 물음이죠. 하늘은 왜 푸른지. 그런데 다빈치에게는 그 하늘이 푸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적 태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오늘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물었던 과학 내지는 학문과 예술,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과학을 결합시켰던, 학문을 결합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또 인물이 바로 이 다빈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신 우리 김광우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신의 비상 2번째입니다. 경성대학교의 이미애 교수님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더 다빈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뭐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저희들과 함께하는 8월 말까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인문 포럼을 응원하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2번째 다빈치 강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